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사연은 많은 분들이 가슴 깊이 공감하실 이야기입니다. 결혼 5년 차, 시댁과 처가 사이에서 너무나 불균형한 저울을 경험한 한 여성의 이야기. 시댁에는 300만 원짜리 안마의자를 선물하면서 처가에는 회사에서 받은 5만 원짜리 상품권만 던져주던 남편. 그리고 매달 시부모님께 50만 원씩 용돈을 챙겨주면서도 처가 부모님은 소박하게 사시니까라는 말로 무시하던 그 모습들. 이 모든 서러움을 참아왔던 한 여성이 어떻게 5년의 결혼 생활에 종지부를 찍게 되었는지, 그 마지막 어버이날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오늘 함께 들어보시죠. 여러분은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사연을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또 누군가에게는 중요한 깨달음이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사연을 나눌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불공평한 사랑의 저울, 마지막 어버이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제 이야기를 풀어놓는 건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또 누군가에게는 경고가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저는 올해 32, 결혼 5년 차에 이혼을 결심한 김미선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제게 물었어요. 결혼 생활이 어땠길래 그런 결정을 내렸냐고요. 처음엔 설명하기 어려웠습니다. 한 번의 큰 사건이 아니라 5년이라는 시간 동안 쌓인 작은 모래알 같은 서운함들이 결국 산이 되어버렸거든요. 제 남편 윤준호는 겉으로 보기엔 모든 여자들이 부러워할 만한 남자였습니다. 대기업에 다니고 얼굴도 잘생기고 성격도 부드럽고요. 결혼하기 전 2년간의 연애 기간에는 정말 다정다감한 남자친구였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그의 숨겨진 모습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처음 그 징후를 느낀 건 결혼한 지 3개월 정도 지났을 때였습니다. 시댁과 처가 방문 횟수가 현저히 차이 나는 것을 알게 됐거든요. 시댁은 매주 일요일마다 꼭 찾아가는데 제 친정은 2달에 한 번 가기도 힘들어 했어요. 준호야, 이번 주말에는 우리 부모님 뵈러 가자. 이렇게 말하면 남편은 어김없이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아, 이번 주는 회사 일이 많아서 다음에 가자. 다음이라는 말은 또 다음으로 미뤄지고 결국 2~3달에 한 번 정도 겨우 처가에 얼굴을 비치는 수준이었죠. 반면 시댁은 달랐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피곤해도 매주 일요일은 시댁 방문의 날이었어요. 저도 처음엔 이해했습니다. 남자니까 부모님에 대한 책임감이 강할 수도 있겠다고요. 하지만 점점 그 차이가 너무 심해지자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결혼하면서 돈 관리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사실 저는 공동 관리를 원했는데 남편이 자기가 관리하고 싶다고 했어요. 내가 좀 더 계획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 같아. 네가 필요한 돈은 얘기해. 내가 바로 줄게. 특별히 고집할 이유도 없었고 남편을 믿었기에 저는 동의했습니다. 그래서 각자 용돈만 받아 쓰고 큰 지출은 남편과 상의하는 방식으로 살았어요. 결정적인 순간은 우연히 남편의 통장 내역을 보게 됐을 때였어요. 결혼 1년 차, 집 대출 이자가 제때 나갔는지 확인하려고 남편 통장을 들여다봤는데 매달 첫째 주에 어머님 용돈이라는 항목으로 50만 원이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금액도 금액이지만 제 부모님께는 명절에도 몇만 원 쥐어드리기 어려워하던 남편이었기에 더 충격이었어요. 그날 저녁 용기를 내어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오빠, 매달 시댁에 50만 원씩 주고 있었어? 남편은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짓더니 곧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응. 결혼하기 전부터 드렸어. 어머니가 아버지 퇴직하시고 수입이 없으셔서 내가 큰아들이니까 당연히 해야 할 일이지. 저는 그 말에 더 놀랐습니다. 그럼 내 부모님은? 우리 아버지도 퇴직하셨고, 엄마도 일 안 하시는데, 그러자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이 부모님은 네 오빠가 있잖아. 네 오빠가 잘 벌고 있으니까 걱정 안 해도 될 거야.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제 오빠는 작은 회사에 다니며 새 아이를 키우느라 늘 빠듯한 생활을 하고 있었거든요. 남편이 제 가족 상황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그제야 실감 났습니다. 설날과 추석 같은 명절도 그랬습니다. 시댁에 갈 때는 좋은 과일, 고기, 선물 세트를 한가득 사가면서 처가에 갈 때는 빈손으로 가거나 기껏해야 3만 원짜리 케이크 하나를 들고 가는 게 전부였어요. 한 번은 용기를 내서 물어봤습니다. 우리 부모님께도 뭐 좀 사가자. 늘 빈손으로 가는 것 같아서 미안해. 그러자 남편은 이렇게 대답했어요. 미선아, 네 부모님은 소박하게 사시는 분들이잖아. 비싼 거 드리면 오히려 부담스러워 하실 거야. 그리고 내가 사위잖아. 사위가 뭘 사들고 가는 게 어색하지 않겠어? 그 말이 괜찮게 들렸다면 좋겠지만 시댁에는 산더미 같은 선물을 들고 가면서 하는 말치고는 너무 이중적이었습니다. 이렇게 결혼 초부터 느껴지기 시작한 불균형은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처음에는 시댁과 처가니까 조금 다를 수도 있지라고 생각했던 마음이 점점 이건 공평하지 않아라는 확신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저는 조금씩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통장 내역서, 선물 영수증, 방문 일정이 적힌 달력. 그런 것들을 모으면서도 내가 너무 삐딱하게 보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어만 갔습니다. 결혼 2년 차에 접어들면서 저는 점점 더 분명하게 느꼈습니다. 제 남편에게 시댁과 처가는 결코 같은 무게가 아니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 불균형은 앞으로 더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 결혼 생활 전체를 뒤흔들게 될 운명이었습니다. 결혼 2년 차에 접어들면서 남편의 시댁 편에는 더욱 뚜렷해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불균형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해 10월 제 아버지 환갑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몇 달 전부터 준비하셨고 저도 친정을 도와 작은 모임이라도 열어드리고 싶었어요. 환갑은 한 번뿐인 중요한 날이니까요. 그런데 남편에게 이야기했을 때 그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그날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못 갈 것 같아. 하루도 아니고 꼬박 한 달 전에 말했는데 그는 일정을 조정하려는 의지조차 보이지 않았어요. 결국 아버지 환갑날 저는 홀로 친정에 가서 얼굴을 들지 못했습니다. 모인 친척들은 계속 물었어요. 사위는 어디 있니? 바빠서 못 왔어? 매번 변명을 하는 것도 지쳐갈 무렵 환갑 다음 날 남편의 SNS를 보게 됐습니다. 회사 동료들과 골프장에서 찍은 사진이 올라와 있었어요. 날짜는 바로 어제 아버지 환갑이 있던 그날이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회의가 아니라 골프였다니. 이게 뭐야? 어제 회의 있다고 했잖아. 담담하게 물었지만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 그게 회의 취소됐는데 선배가 갑자기 골프 가자고 해서. 그의 변명은 제 마음속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2달 후 시어머니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남편은 보름 전부터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압구정 고급 레스토랑을 예약하고 30만 원짜리 화장품 세트를 선물로 준비했죠. 그날 저녁 시부모님을 모시고 식사할 때 시어머니는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우리 아들이 이렇게 좋은데 예약하고 좋은 선물까지 준비하다니 역시 우리 준호는 달라. 그 말에 제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2달 전 아버지 환갑에는 얼굴도 비추지 않았던 사람이 시어머니 생일에는 이렇게 공들이는 모습을 보는 게 너무 서글펐으니까요. 어느 날은 제 어머니가 갑자기 허리를 다쳐 응급실에 실려가셨을 때였어요. 저는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고 남편에게도 전화했습니다. 오빠, 우리 엄마가 갑자기 응급실에 가셨어. 병원에 와줄 수 있어? 그의 대답은 예상대로였습니다. 아, 미안해. 지금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 마감이라 가기 힘들 것 같은데 괜찮으시면 나중에 다녀올게. 결국 그 나중은 한 주가 지난 뒤에야 왔습니다. 병문안조차 제대로 오지 않은 남편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 후 시아버지가 감기로 병원에 가신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남편은 회사에 반차를 내고 달려갔어요. 감기약 처방받는 단순한 외래 진료였는데도 말이죠. 그날 저녁 남편은 시아버지 약을 타러 약국에도 다녀왔습니다. 저는 더는 참을 수 없어 물었습니다. 오빠, 우리 엄마 병원 갔을 때는 일주일 뒤에 겨우 얼굴 비치더니 왜 시아버지 감기에는 회사 일까지 미루고 달려가는 거야? 그러자 남편은 약간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그건 다르지. 시아버지는 남자분이시고 평소에 아프신 적이 없었는데 병원에 가셨으니 걱정이 된 거야. 장모님은 원래 자주 허리 아프시잖아. 그 말에 저는 울컥했습니다. 평소에도 아프신 분이라면 더 걱정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그의 논리는 달랐습니다. 제 부모님에 관한 일은 늘 후순이었어요. 이런 차별적인 태도에 지쳐가면서도 한 번이라도 남편과 진지하게 대화해보려 노력했습니다. 어느 저녁 조용히 앉아 대화를 시작했어요. 오빠, 나 좀 솔직하게 말해도 될까? 시댁과 처가를 대하는 태도가 너무 다른 것 같아. 시부모님만 특별히 더 신경 쓰는 이유가 뭐야? 그러자 남편은 한숨을 쉬더니 대답했습니다. 미선아, 시댁은 다른 거야. 난 아들이고 네가 딸이니까 달라도 당연한 거잖아. 시댁은 내가 책임져야 하는 거고 처가는 그냥 얘 갖추면 되는 거지.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시댁과 처가가 같을 수는 없다는 건 어느 정도 이해해도 이렇게까지 차별하는 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내 부모님은 그냥 예의만 갖추면 된다고. 정성이나 진심은 필요 없다고? 남편은 제 질문에 당황한 듯 했지만 이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너무 민감하게 받아들이지 마. 다 각자 상황이 있는 거야. 시댁이랑 처가는 원래 다른 거야. 그날 밤 저는 오랜 시간 생각했습니다. 과연 이 결혼 생활이 앞으로도 이렇게 불공평하게 흘러갈 건지, 그리고 제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지에 대해서요. 그리고 그날부터 저는 남편의 이중적인 행동들을 더 의식적으로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시간이 지나면 달라질지도 모른다는 마지막 희망을 안고 저는 그의 시댁 편애가 얼마나 깊은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확인 작업은 제 결혼 생활의 진실을 마주하게 하는 쓰라린 여정이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남편의 불공평한 행동들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제 기억이 맞는지 확인하고 싶었을 뿐이었어요. 혹시 제가 과민하게 반응하는 건 아닐까, 아니면 정말 남편이 시댁만 특별히 챙기는 건지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싶었거든요. 작은 다이어리를 하나 샀습니다. 한 장 한 장 채워나갈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졌지만 어쩐지 멈출 수 없었습니다. 마치 단단한 벽돌을 쌓아 올리듯 저는 남편의 불공정한 행동들을 하나하나 기록했어요.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전화 통화 횟수였습니다. 남편의 통화 내역을 살펴보니 시어머니와는 일주일에 평균 8번, 시아버지와는 4번 정도 통화했어요. 반면 제 부모님과는 한 달에 12번, 그마저도 제가 옆에서 눈치를 줘야 겨우 전화하는 수준이었습니다. 다음은 가계부였어요. 비록 돈 관리는 남편이 하고 있었지만 저는 큰 지출 내역만이라도 따로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걸 모아 정리해보니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결혼 후 2년 동안 시댁 관련 지출 선물, 외식, 용돈 등은 총 1,000만 원에 육박했습니다. 반면 처가에는 고작 100만 원 정도였어요. 거의 10배 차이가 났습니다. 그 차이를 눈으로 확인하는 순간 가슴에 묵직한 돌덩이가 얹힌 듯 했습니다. 삐뚤어진 저울 위에서 휘청거리는 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명절 풍경도 달랐습니다. 지난 추석 우리는 시댁에서 사흘을 보냈고 친정에는 단 하루만 들렀습니다. 그마저도 남편은 저녁에 피곤하다며 일찍 가자고 재촉했죠. 제 부모님 얼굴에 스친 실망감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의 휴대폰에서 우연히 시어머니와의 카톡 내용을 보게 되었습니다. 휴대폰 비밀번호가 변경되어 있어서 제가 전화를 받지 못했고 남편에게 비밀번호를 물었더니 말해주었는데 그때 카톡 알림이 뜬 거예요. 준호야, 다음 주에 너희 처가 안 가는 거지?
이모 칠순인데 내가 와서 같이 가줬으면 하는데. 네. 미선이 처가에는 안 갈 거예요. 근데 이모 칠순이면 언제예요? 회사 일정 봐야 해서요. 다음 주 토요일 아버지도 같이 모시고 가면 좋겠는데 처가 방문한다고 바쁘다고 하지 마라. 알겠어요. 제가 시간 맞춰 갈게요. 그 대화를 읽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다음 주는 제 어머니 생신이었거든요. 2주 전부터 남편에게 말해뒀고 어머니도 사위가 오신다고 기대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남편은 시어머니에게는 아예 처가에 안 간다고 약속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밤 참았던 눈물을 쏟아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정말 내가 원했던 결혼 생활일까? 이렇게 불공평한 관계 속에서 나는 행복할 수 있을까? 하지만 여전히 저는 남편을 사랑했습니다. 모든 결혼 생활이 다 그렇듯 우리도 좋은 순간들이 있었으니까요. 남편이 퇴근길에 제가 좋아하는 디저트를 사올 때, 주말에 함께 영화를 볼 때, 서로의 어깨에 기대 웃으며 이야기할 때, 그런 순간들이 여전히 소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번 더 기회를 주기로 했어요. 그날 밤 저는 다이어리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는 우리 결혼이 깨지길 원하지 않아. 단지 공평하길 바랄 뿐이야. 하지만 이 불균형이 계속된다면 나도 더는 버티기 힘들 것 같아.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어버이날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는데 그날 하루만큼은 시댁과 처가를 동등하게 대해달라고 남편에게 부탁해보기로요. 어쩌면 남편도 자신의 행동을 돌아볼 계기가 될지도 모르니까요. 그날 저녁 용기를 내어 남편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오빠, 다음 달 어버이날에 대해 얘기해도 될까? 남편은 TV를 보다가 고개를 돌렸어요. 응. 뭔데? 올해 어버이날에는 우리 부모님도 시부모님처럼 특별하게 챙겨드리고 싶어. 같은 정도로 괜찮을까? 남편은 잠시 침묵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응. 그래. 장모님 댁도 잘 챙겨드리자. 그 순간 제 마음은 한없이 가벼워졌습니다. 드디어 남편이 제 마음을 이해해 준 걸까요? 이제 좀 달라질 수 있을까요? 그때는 정말 그렇게 믿고 싶었어요. 그날 밤 잠들기 전 저는 남편의 팔베개를 베고 누워 생각했습니다. 모든 관계는 서로 노력하면 변할 수 있어. 우리도 지금보다 더 균형 있는 사랑을 만들어갈 수 있을 거야. 하지만 그때의 저는 몰랐습니다. 그 약속이 얼마나 쉽게 깨질 수 있는지, 그리고 어버이날이 저에게 얼마나 결정적인 순간이 될지를요. 그날 이후로 저는 어버이날을 기다리며 남편의 작은 변화에도 희망을 걸었습니다. 혹시 제 부모님에게 전화라도 한 번 더 하지 않을까, 식사라도 한 번 더 같이 하러 가지 않을까 기대했지만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래도 저는 희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마음 한켠에는 분명 저와 제 가족을 향한 따뜻한 마음이 있을 거라고, 단지 표현하는 방법을 모르는 것뿐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어버이날 하나에 모든 것을 걸 수는 없지만 그날만큼은 정말 공평한 사랑을 보여줄 거라 믿었습니다. 드디어 어버이날이 다가왔습니다. 전날 밤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남편과 함께 우리 부모님도 특별하게 챙겨드린다는 생각에 기대감이 컸거든요. 이번 어버이날이 우리 결혼 생활의 전환점이 될 수도 있겠다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어버이날 아침, 남편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무언가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부엌에서 커피를 내리며 남편의 모습을 바라봤는데 그는 제게 등을 돌린 채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네. 오늘 배송 맞게 해주세요. 꼭 오전 중으로 부탁드립니다. 통화를 마친 남편은 저를 보고 미소 지었습니다. 일어났어? 오늘 바쁘겠다. 어버이날이니까. 저는 기대감에 가득 차 물었습니다. 오빠, 우리 오늘 어떻게 지낼 거야? 시부모님이랑 우리 부모님 다 뵐 거지. 남편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대답했어요. 응. 오전에 시댁 들렀다가 오후에 처가댁 가면 될 것 같아. 그 말을 들으니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정말로 약속을 지키려는 모양이었어요. 하지만 시댁에서 점심 식사를 하던 중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택배 기사님이 서 계셨어요. 안마의자 배송 왔습니다. 윤준호님 맞으신가요? 순간 당황했습니다. 안마의자라니요? 남편에게 물었어요. 오빠, 안마의자 주문했어? 남편은 살짝 당황한 듯 하다가 곧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아, 어머니 선물이야. 요새 허리가 많이 아프시다고 해서. 그 말에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안마의자는 꽤 고가의 물건인데 갑자기 시어머니께 그런 선물을 준비했다니요. 물론 좋은 일이지만 매번 그렇듯 우리 부모님은 어떻게 챙기려고 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안마의자가 도착하자 시어머니는 기쁨의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어머, 이게 뭐니? 안마의자. 준호야, 이렇게 비싼 걸 사왔어? 시어머니는 안마의자를 보고 아이처럼 좋아하셨고 시아버지도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동안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속으로는 계속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구나. 근데 우리 부모님은 뭐 준비했어? 남편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주머니에서 작은 봉투를 꺼냈어요. 회사에서 받은 온누리 상품권이 있어서 이거 드리려고. 봉투를 열어보니 5만 원짜리 상품권이 들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300만 원대 안마의자, 친정 부모님은 5만 원짜리 상품권. 그 차이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게 무슨 농담이야? 시어머니는 안마의자 사드리고 우리 부모님은 5만 원짜리 상품권이라고? 남편은 마치 제가 너무 예민하게 구는 것처럼 눈살을 찌푸렸어요. 미선아, 너무 민감하게 굴지 마. 장모님은 소박하게 사시잖아. 비싼 거 드리면 부담스러워 하실 거야. 또 그 말이었습니다. 소박하다는 핑계로 차별하는 그 논리. 더는 참을 수 없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오빠, 한 달 전에 약속했잖아. 두 분 다 공평하게 챙겨드리기로. 그런데 이게 공평해. 300만 원이랑 5만 원이? 남편은 점점 짜증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야, 왜 자꾸 돈으로만 따지는 거야? 정성이 중요한 거지. 어머니는 몸이 불편하셔서 안마의자가 필요하신 거고, 너희 부모님은 그런 거 필요 없잖아. 그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정성이라고요? 5만 원짜리 회사에서 받은 상품권에 무슨 정성이 있다는 건지. 그리고 우리 어머니도 평소 허리 통증으로 고생하신다는 걸 남편은 항상 무시했습니다. 알았어. 정말 이제 더는 바라지도 않을게. 그냥 가자. 화가 나서 말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화장실로 달려가 문을 잠그고 한참을 울었어요. 이게 제가 그토록 기대했던 어버이날의 모습이었습니다. 얼마나 순진했던 걸까요? 식사를 마치고 시댁을 나섰을 때 마침 남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시어머니였어요. 남편이 통화 버튼을 누르자 스피커폰 상태였는지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차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준호야, 정말 고마워. 이렇게 좋은 선물을 받다니. 근데 너 이따 처가에는 너무 오래 있지 마. 선물도 적당히 해야지. 지난번에 말했잖아. 돈 관리 잘해야 한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남편은 당황한 듯 급히 스피커폰을 해제하고 통화를 계속했지만 저는 이미 모든 것을 들었습니다. 갑자기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기분이었어요. 남편의 편애가 남편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 시댁의 압력과 영향도 있었던 거죠. 남편이 통화를 마치고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선물이 너무 마음에 드신가 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창밖을 바라볼 뿐이었죠. 이제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남편이 절대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 그리고 제가 결단을 내려야 할 시간이 왔다는 것을요. 친정에 도착했을 때 부모님은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봉투를 내밀며 말했어요. 어머님, 아버님, 작지만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어버이날 축하드려요. 부모님은 기쁘게 봉투를 받으셨지만 제 마음은 산산조각이 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더는 참을 수 없어 화장실로 가서 또다시 눈물을 쏟았습니다. 그리고 제 가방에 고이 모아둔 증거들을 꺼내들었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을 끝낼 때가 왔다고 느꼈습니다. 친정 화장실에서 눈물을 훔치고 나오니 부모님과 남편은
거실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웃음소리까지 들려왔지만 제 귀에는 그저 공허한 메아리처럼 들렸어요. 제 마음은 이미 얼어붙은 상태였으니까요. 부모님 댁에서 돌아오는 길, 차 안에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을 끝낼 시간이라고요. 차창 밖으로 흐르는 풍경이 마치 제 지난 5년 결혼 생활처럼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남편에게 말했어요. 오빠, 나 할 말이 있어. 남편은 TV를 켜려다 저를 힐끗 쳐다봤습니다. 응. 뭔데? 그 순간 저는 제 가방에서 그동안 모아둔 증거들을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통화 기록, 가계부, 선물 영수증, 그리고 제가 기록해온 다이어리까지 테이블 위에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펼쳐놓았어요. 이거 뭐야? 남편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우리 결혼 생활의 증거야. 지난 5년 동안 오빠가 시댁과 처가를 어떻게 다르게 대했는지 보여주는 기록이야. 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하나씩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이건 지난 2년간의 통화 기록이야. 시부모님과는 월 평균 40회, 우리 부모님과는 월 평균 2회, 그리고 이건 선물 지출 내역. 시댁에는 총 1,100만 원, 우리 집에는 100만 원. 숨을 고르고 나서 다시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어머니께는 300만 원짜리 안마의자, 우리 부모님께는 회사에서 받은 5만 원짜리 상품권. 이게 오빠가 말하는 공평이야? 남편은 잠시 할 말을 잃은 듯 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네가 이런 거 다 기록하고 있었다고? 날 감시했다는 거야? 그 말에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감시가 아니라 확인이었어. 내가 과민한 건지 아니면 정말 불공평한 건지 확인하고 싶었거든. 그래서 증거까지 모아가며 나를 몰아붙이는 거야? 시댁과 처가는 달라.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야. 남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그의 눈빛에서 저는 더 이상의 희망을 보지 못했어요. 제 가슴 속에서 마지막 불씨마저 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마지막 봉투를 꺼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준비해둔 이혼 서류였어요. 이게 뭐야? 남편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이혼 서류야. 오빠가 이렇게까지 불공평하게 우리 부모님을 대할 줄은 몰랐어. 지금까지 참아왔지만 더는 못 참겠어. 갑자기 남편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눈에 띄게 당황한 모습이었어요. 잠깐. 미선아, 좀 심하지 않아? 그냥 선물 차이 가지고 이혼까지 하겠다고? 선물 차이가 아니야. 지난 5년 동안 쌓인 불평등이야. 오빠는 내 가족을 진심으로 존중한 적이 없어. 그저 어쩔 수 없이 만나야 하는 사람들 정도로만 생각했잖아. 그제야 남편의 태도가 누그러졌습니다. 처음으로 제 말을 진지하게 듣는 것 같았어요. 미안해. 내가 생각이 짧았어. 이제부터 바꿀게. 네 부모님도 더 잘 모실게.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왜 지금에서야? 왜 모든 것을 잃어야만 깨닫는 걸까요? 오빠, 너무 늦었어. 난 이미 결심했어.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내가 잘못했어. 남편은 거의 울 것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지만 저는 이미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넌 상태였어요. 이혼 서류에 사인해줘. 난 이미 변호사와 상담했고 새 집도 알아봤어. 뭐 벌써? 그럼 이건 계획된 거였어? 계획이 아니라 준비였어. 어버이날이 마지막 기회였는데 오빠는 그마저도 놓쳐버렸어. 남편은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제야 현실을 실감하는 것 같았어요. 미선아, 우리 5년이잖아. 5년 동안의 추억이 있잖아. 그걸 이렇게 쉽게 버릴 수 있어? 그 말에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쉽지 않았어. 정말 쉽지 않았어. 하지만 이대로는 내가 점점 사라져가. 내 가족은 소중한 내 일부인데 그걸 존중받지 못하는 관계 속에서 나는 온전한 내가 될 수 없어. 이혼 서류를 바라보는 남편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우리는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5년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 그 침묵의 순간. 결국 남편은 떨리는 손으로 펜을 들었습니다. 서명하는 그의 손이 계속 떨렸어요. 다 쓰고 나서 그는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습니다. 정말 끝인 거야? 응, 끝이야. 그날 밤 저는 미리 예약해둔 원룸으로
짐을 옮겼습니다. 남편은 마지막까지 저를 붙잡으려 했지만 제 마음은 이미 단단히 굳어 있었어요. 때론 사랑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걸 깨달았으니까요. 자존감, 존중, 그리고 공평함. 그것 없는 사랑은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 달 후, 저는 법원에서 이혼 확정 통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처음으로 제 부모님께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어요.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시며 울었습니다. 엄마가 몰랐구나. 네가 그렇게 힘들었는데 왜 말 안 했어? 엄마 마음 아플까봐 참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요. 제가 선택한 길이니까요. 아버지는 묵묵히 담배만 피우시다가 한마디 하셨습니다. 잘했다. 너 자신을 지킨 게 잘한 거야. 그 말씀에 저는 더욱 울었습니다. 이제야 진짜 제 편이 생긴 것 같았거든요. 이혼 후 6개월이 지난 지금 저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작은 회사에 취직해서 제 힘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때로는 외롭고 때로는 후회도 듭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제 다이어리를 펼쳐보며 스스로를 다독입니다. 어제는 전 남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만나자고요. 하지만 저는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어쩌면 그가 정말 변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이제 제 자신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해졌으니까요. 사랑은 균형이 필요합니다. 한쪽으로만 기울어진 저울 위에서는 누구도 오래 서 있을 수 없어요. 제 이야기가 비슷한 상황에 놓인 누군가에게 작은 용기가 되길 바랍니다. 자신의 가치를 지키는 것, 존중받는 관계를 요구하는 것은 결코 이기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은 아름답지만 그 사랑이 여러분의 가치를 흐릿하게 만든다면 그건 진정한 사랑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불공평한 사랑의 저울 위에서 흔들리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한 번쯤 생각해 보세요. 그 저울을 바로잡을 수 있을지 아니면 새로운 저울이 필요한지를. 저는 선택했고 그 선택으로 다시 제 삶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자신만의 행복한 결말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